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CPI,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9월 FOMC 회의야 기준금리 동결이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 통화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과연 연말에 한 번 더 올릴 것인가, 혹은 금리 인하는 언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사실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제 좀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주에 CPI 지표가 나왔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헤드라인 CPI는 소폭 반등을 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를 보자면 예상치에 부합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이 미치는 여파가 과거 대비 크지 않았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연준의 추가 긴축을 가능성을 낮춰주는 요인들이 사실 이제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발표가 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크게 약간 두 가지로 조금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헤드라인 CPI가 임금 대비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구간 내에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실질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같은 날 발표된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0.5% 감소를 했거든요. 과거 사이클이랑 조금 다른 점이요. 저희가 소득이 지금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과잉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돈이 줄어들게 되면 쉬고 있던 노동자들이 사실 그 노동시장에 복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원하는 그림이 사실 그 노동시장이 수급 정상화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또 임금 상승 압력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가 상승 압력이 사실 이제 수요 측의 인플레를 동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이 헤드라인 CPI가 반등을 한다고 해도 반응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다라고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코어 CPI 같은 경우를 보자면 연준이 헤드라인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CPI 네.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코어 CPI가 전월 대비 0.3% 증가에 그 코어 CPI 중에서 집값에 대한 부분이 0.3% 이제 전월 대비해서 증감에 그쳤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연중으로 놓고 보자면은 이제 거의 최소폭으로 이제 증가를 한 수치이기 때문에 코어 CPI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집값의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빠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코어 CPI에 대한 물가 부담도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굳이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가 긴축을 해서 또 금리의 상방 압력을 높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 연착륙을 또 깰 가능성을 높기 때문에, 시나리오를요. 그렇기 때문에 연내는 사실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금리 인하 시점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는 내년 1분기 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내년 1분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경제 지표가 실질적으로 또 이제 속도 둔화가 조금 더디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점 자체는 조금 미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까지 저희가 9월 FOMC 회의를 기다릴 텐데, 여기에서 나오는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전망 내지는 또 점도표의 2024년 네. 그 수정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동결 기조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또 배럴당 90달러를 간밤에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유가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 어제 기준으로 장중 한때 배럴당 90달러 선을 터치를 했는데, 2022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유가의 그 하락재를 찾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중국 쪽을 조금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게요. 중국이 원유 수요의 또 최대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인민은행이 어제도 이제 지준율을 0.25% 인하를 했고, 또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향후 연말까지 강도는 사실 알 수 없겠지만 잇따라 이제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이제 유가 수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고,
또 저희가 이제 공급에 있어서의 이 감소한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라든지 러시아가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꺾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유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수준의 유가 수준이 이제 그 두 국가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가 감산 가능성은 그렇게까지 연말로 놓고 봤을 땐 높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가는 당분간 이 수준에서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저희가 또 계절성을 고려를 또 해야 될 거는 같아요. 난방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또 ECB에서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잖아요. 하지만 뭐 금리 인상 단행하면서 긴축에 대해서 추가 긴축은 앞으로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또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유럽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지금 뭐 아직까지 인플레가 완전히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 자체가 사실 미국 대비해서도 조금 둔화 속도가 빠른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무리하게 추가 긴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유가 상승과 맞물려서 또 스태그플레이션 그 리스크를 또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CB 같은 경우도 어제 회의에서 시장 예상 대비 다소 조금 톤다운된 그 기조를 유지를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뭐 미국은 조금 시점은 지연이 되겠지만 유로존을 비롯해서 여타 국가들은 그 유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상반기 때 봐왔던 긴축 가능성 내지는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은 이제 연말로 가서는 그렇게까지 높지만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쓰신 리포트를 보자면은 연말을 대비한 적절한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근거가 되는 사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9월 달만 놓고 보자면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그 FMC 회의라든지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증시가 상당히 조금 갇히게 되면서 박스피 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말로 이제 길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적절한 매수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수출 증가율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9월 달에 나오는 8월 달 수출 증가율은 사실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되진 못했지만요. 저희가 이제 작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수출이 가장 안 좋게 나왔던 시점이 10월 달과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증가율 자체가 기저효과를 감안해서더라도 저는 이제 뭐 플러스 전환 가능성도 그 10월 달, 11월 달 중에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더 열릴 가능성이 이제 연말로 진입할수록 높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그 고금리라든지 고유가 이렇게 약간 조금 부정적인 수급 이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9월 달만 놓고 보면은 누적 순매수 상위권에 위치를 한 업종이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경제 연착륙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반도체 업황 회복을 조금 더 베팅하는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말을 이제 길게 놓고 보는 시점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시점이 좀 적절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의 최선호 업종은 반도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매크로 노이즈가 약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업종 수익률을 결정짓는 거는 저는 이제 코스피 내 이익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조금 짚어보자면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연말로 가서 이익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YOY 대략적으로 한 55% 정도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가 절반 가까이의 상승분과 기여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가격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하고 있음에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가격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연말 시점에 있어서는 이익 전망치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코스피
산업비 기여도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대비해서도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저희가 주가를 보면요. 상대 강도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가 사실 코스피 내 뭐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지는 네. 않는 상황이고요. 연간 수익률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익 영향력이 확대되는 구간 내에서의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은 사실 좀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대 강도 측면에서도 부담은 없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이 시간을 정리를 해봐야 할 텐데 간밤에 암홀딩스가 또 신규 상장을 한 이후에 25% 정도 급등 마감을 했잖아요. 이것이 반도체 쪽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혹은 그냥 IPO 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보다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의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IPO 시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전반적으로 센티먼트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매크로 상황과 네. 두 번째는 그 산업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의 업황 그 전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매크로는 앞서 이제 얘기를 했다시피 조금 중립적인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의 향후 전망이 중요할 텐데 사실 지금 상장이 오늘 돼 있는 ARN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향후 업황 개선이라든지 내지는 업황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의 되게 대부분 시장이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향후 이 점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향후 이제 상장이 되는 IPO 기업 중에서 산업군이라든지 수요단에서의 좀 부각될 수 있는 업종들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